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서강대학교의 김종호라고 합니다. 제 전공은 동남아시아 화교화인의 역사가 전공입니다. 그래서 학위는 싱가포르에서 받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박물관 투어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이제 박물관으로 보는 물라카 해협과 화교화인의 역사라고 정해봤습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물라카 해협은 사실은 동남아시아 문명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 동남아시아 문명이 거의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 지역을 통해서 다양한 문명, 외부 문명들이 들어와서 동남아시아의 과거, 현재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물라카 해협을 통해서 이 연속으로 형성되어 있는 특히 세계 도시 물라카, 페낭, 싱가포르라고 하는 세계 도시의 해양사 박물관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물라카, 페낭, 싱가포르에 있는 박물관의 특징은 바로 해협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진은 이제 지금 물라카에 있는 물라카 해협 모스크예요. 그래서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모스크가 딱 그 물라카 해협을 딱 지나가는 고개를 딱 지켜보고 있는 매우 멋진 모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남아시아에는 해협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물라카 해협이죠. 물라카 해협이고 또 하나는 싱가포르 섬 앞을 지나는 여기 싱가포르 해협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길 지나는 순다 해협이 있죠. 이 세 개가 가장 유명한 동남아시아의 해협들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그렇다면 그 해협이 왜 중요하냐, 특히 물라카 해협, 싱가포르 해협, 순다 해협 이런 해협들이 왜 중요하냐라고 보면 이 해협이 중국으로 향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은 중국에서 인도양, 중국에서 서아시아, 중국에서 유럽으로 혹은 반대로 갈 때 항상 반드시 이 해협을 지나야 됩니다. 이 해협이 가장 지름길이에요. 동서 문명의 교류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로는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한 동남아시아의 이제 아마 지난 시간 여러 강의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동남아시아의 특산물 중에 하나였던 향신료, 정향이나 육두과 같은 향신료들이 나는 곳을 가기 위해서도 역시나 물라카 해협이나 순다 해협을 거쳐서 향신료 제도가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로 갔어야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라카 해협은 반드시 지나갔어야 되는 곳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거의 한 2000년 넘는 시기 동안의 동남아시아 전체 역사를 봤을 때 어떤 세력이든 가장 먼저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면 이 해협, 특히 물라카 해협을 장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명대의 정화가 대원정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이 바로 이 물라카 해협에 있는 물라카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왔었던 이슬람 세력들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이 지도자를 술탄으로 바꾸려고 했던 곳이 바로 물라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는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역시도 다 이 지역에서 물라카 먼저 장악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 지역 먼저 장악을 하면 동서교통로는 확 들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장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물라카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천연가스 이동 물동량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라카 해협을 지나서 이제 동북아시아로 가면 동북아시아의 한중일, 이 한중일 세 곳이 세계 경제 10대 강국 중에 세 곳입니다. 이 세 곳에서 쓰는 천연가스 석유량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서아시아에서 반드시 물라카 해협을 지나서 동북아시아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매우 중요한 해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라카 해협을 보면 동남아시아 문명의 형성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라카 해협을 통해서 다양한 문명적 교차의 양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여러 번 들으셨을 힌두교, 불교, 인도로부터 오는 힌두교나 불교, 아니면 서아시아로부터 오는 이슬람 문명, 아니면 유럽으로부터 오는 서구 문명, 그리고 미국과 중국, 소련이 부딪히는 냉전, 그리고 이후에 민족주의적 움직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물라카 해협을 통해서 동남아시아에 퍼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동남아시아의 모습들, 예를 들어 대륙부 동남아시아는 소승 불교를 믿는다든가, 해양부 동남아시아는 여전히 그 이슬람을 믿는 곳도 있고, 필리핀처럼 카톨릭을 믿는 곳도 있고, 베트남처럼 아무것도 믿지 않고 그냥 여러 종교가 퍼져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각각 국가가 형성이 되어서 민족주의적 움직임을 보이는 곳도 있고, 이런 모든 움직임들이 사실은 이 물라카 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지도에서 보면 너무나 작은 지역이지만 인도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동북아시아로 가든, 여기 중동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동부아시아로 가든 유럽이 가든 무조건 바로 여기를 지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1700년대, 1800년대까지 이 몰라카 해협은 동서교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고 그 핵심 도시가 중에 세 곳이 바로 페낭, 몰라카, 싱가포르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역사를 보면 해협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이 해협의 역사를 보면 동남아시아 전체 역사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몰라카 해협이야말로 동남아시아 해양교류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이 바로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몰라카, 페낭, 싱가포르죠. 이 세 도시의 위치를 보시면 매우 잘 알 수가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 여기 조지타운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페낭이고요. 밑에 내려오시면 여기에 몰라카가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가 싱가포르입니다. 이렇게 그 말레이 반도 서쪽을 거쳐서 세 개의 도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도시는 이제 동남아시아, 특히 해양부 동남아시아 화교화인들의 주요 근거지입니다. 몰라카 해협에서 이제 화교화인들이 동남아시아에 많이 사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랬을 때 이 화교화인들은 주로 장사를 하러 왔기 때문에 주로 도시 지역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물동량이 많고 인구가 많이 이동하는 페낭, 몰라카, 싱가포르야말로 화교화인들이 장사하기 매우 좋은 곳이죠. 그래서 이 세 도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화교화인들 인구가 많아요. 말레이인들보다 더 많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의 70%, 80% 이상이 화교화인이에요. 페낭, 몰라카 역시도 최소 과반 이상은 화교화인입니다. 지금까지도.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협의 역사, 동남아시아 역사를 보기 위해서 페낭, 몰라카, 싱가포르를 본다고 하는 것은 곧 화교화인의 역사를 본다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지역 모두 인구 구성상 화교화인들의 모두 압도적 다수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잘 보여주는 전시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 도시의 주요 박물관들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역사는 이 몰라카 해협을 통해 들어온 외부 문명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시작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역사들에 대해서는 아마 기존에 많이 배우셨을 테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동남아시아 문명은 사실 처음에 인도의 영향을 받아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이제 그 역사적 정설입니다. 이거 소위 말하는 인도화라고 하는데요. 이때 건너온 곳이 힌두교, 대승불교, 소승불교가 한 번에 이제 동남아시아로 밀려오면서 동남아시아 각지의 각종 사원군들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혹시 들으셨을 강희정 교수님의 보로부드르라든가 유명한 그 크메르 제국의 앙코르와트라든가 이런 것 전부 다 힌두교, 대승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지어진 사원들입니다. 그래서 기원 후 1400년대까지 그리고 이후 이슬람화가 1200년대부터 서서히 동남아시아, 특히 해양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의 말레이 반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지역들, 그 수마트라 섬이나 자바섬 이런 지역들까지 이어지고 지금까지도 이 두 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무슬림 대국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중화문명도 그 사이에 꾸준히 진출합니다. 당나라 시기에는 국법승들, 특히 승려들이 인도에 있는 불교 대학에 가기 위해서 동남아시아로 건너와서 특히 몰라카 해협을 건너서 인도로 많이 건너갔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송나라, 원나라 이 시기 때는 이제 이 동남아시아에서 나는 각종 물산들, 이슬람 상인들과 장사하기 위해서 건너오는 중화 상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명청 시기에도 꾸준히 건너왔었고, 특히 중화민국 시기, 중화인민공화국 시기에는 화교들이 수백 년 동안 이 지역에 살다 보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벌게 되니까 당연히 중화민국으로서 이제 국가 성립을 하고 경제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랬을 때 동남아시아 화교들에게 계속 손을 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교류를 하게 되죠. 그것은 지금 시진핑 정부가 얘기하는 1대1로 에서 해양 실크로드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 있는 화교화인들, 지금까지 동남아시아 경제의 70에서 80%를 장악했다라고 여겨지는 화교화인들의 경제력을 노리고 해양부 동남아시아를 한 측면도 있어요. 그 중에 핵심은 이제 우리가 공부할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들이죠. 그래서 이후에 또 서구 제국들이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이 차례로 이 지역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근대 시기로 접어가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일본의 점령을 거쳐서 다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다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잘 아는 동남아시아에 있었던 각종 학살, 민족 갈등 이런 것들이 서구 제국의 유산으로 나오면서 민족주의와 결합이 되면서 이제 각 국가들이 독립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동남아시아의 11개 국가 혹은 10개 국가가 성립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볼 것은 이제 물라카, 페낭, 싱가포르 중심의 교역사이고 그 중심은 이 물라카 해협에 있었던 화교화인 커뮤니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교들은 언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왜 동남아시아로 건너왔는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화교화인들은 사실은 이미 기록에 따라서는 이미 인도화가 진행되던 거의 뭐 기원 후 700년, 800년 중국으로 치면 당나라 시기, 우리나라로 치면 뭐 신라 후대, 통일신라, 고려 이 시기부터 이미 동남아시아로 진출했다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이때부터 거의 명청 시기까지 꾸준히 이 중국 대륙의 중국인들은 동남아시아로 건너와서 장사를 하기도 하고 정착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다만 이 시기는 주로 상인 그룹이거나 아니면 소수의 기술자들 아니면 상인들을 따라간 선원들 소수의 노동자 숫자가 정말 작아요. 많아봤자 몇백 명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동남아시아 아마 전 세계에 있는 화교 숫자가 5천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 3천만 정도가 동남아시아에 살아요. 지금 동남아시아에 3천만 정도 화교가 있거든요. 그럼 그들의 직접적인 조상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보통은 대부분 19세기 중국에서 아편전쟁이 벌어지고 난 이후부터 20세기 중반 2차 세계대전이 벌어나기 직전 딱 이 100년 시기 동안 건너온 화교들이 지금 동남아시아에 많은 화교화인들의 대부분의 조상일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에 따르면 1840년에서 1940년 사이에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건너간 화교가 2천만 명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950년에 통계를 보면 동남아시아에 있는 화교, 중국계 이주민의 숫자가 거의 900만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동남아시아에 끼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영향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현대 동남아시아 사회 형성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동남아시아로 갔느냐? 왜 동남아시아 갔느냐를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영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국가들이 동남아시아에서 대농장을 경영합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고무도 생산하고 주석도 캐고 쌀도 하고 커피도 만들고 아편도 하고 각종 물산들을 작물들을 대규모 대농장을 설립을 해서 이걸 소위 말하는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하는데 대농장을 설립을 해서 여기서 일을 시켜요. 일을 시키는데 문제는 동남아시아 현지인들, 말레이인들이나 자바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을 잘 못해요. 이미 이 동남아시아 지역은 기후가 온난하고 4년 내내 온난한 데다가 온 곳에 이제 물산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풍요는 그렇게 없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인들, 그 동남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양옆에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되어 왔고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과 인도가 있다는 것이 동남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인구를 끌어오고 인도에서 인구를 끌어와서 일을 시킵니다. 이런 대농장이나 광산에서 혹은 도시에서 그때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건너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래서 이제 영국과 네덜란드가 자기들이 여기서 쌀을 대량 생산하고 아편을 대량 생산하고 고무를 대량 생산하고 팜유를 대량 생산하고 주석을 대량 캐가지고 세계 시장에 팔아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여기서 일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동남아시아는 인구도 적고 사람들이 일 시키기에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인들을 대량으로 끌어와서 일을 시키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중국인들이 거의 이 100년 동안 2천만에 달하는 중국인들이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시기에 건너온 화교화인들의 직종은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들 아니면 농노들 이 거의 99%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민을 했을 때 주요 패턴은 이제 도시와 농촌입니다. 농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농장이나 광산과 같은 곳의 농민이나 광부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고 도시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 식민도시의 주요 노동자 계층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싱가포르, 방금 말씀드린 페낭, 물라카, 그리고 미얀마로 치면 양곤,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치면 지금의 자카르타, 당시는 바타비아로 불렸던 곳, 그리고 필리핀으로 치면 마닐라, 그리고 지금의 베트남으로 치면 호치민시, 당시에는 사이공이라고 불렸죠. 이런 도시들의 이제 도시 노동자들,
예를 들어 인력거꾼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업이라든가 아니면 부둣가의 일용직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상인들입니다. 그래서 농촌과 도시 사이에 화교화인 공동체를 연계하거나 아니면 도시 주요 인프라를 공급하거나 아니면 유럽인들이 이제 장사를 할 때 그들의 부역해서 매판으로서 이제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세기에서 20세기 이 중국인 이주야말로 이제 현재 동남아시아 화교화인의 원류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주의 두 가지 요소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왜 갔는가, 동남아시아에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들이 갔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고, 그렇다면 그들이 중국을 왜 떠나갔는가를 보면 당시 청나라 말기에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중화 제국이기 때문에 그들의 백성이 이 황제의 은혜가 만방한 이 땅을 버리고 해외에 가서 먹고 살려고 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해외에 나가면 잡아 죽여요. 무조건 죽습니다. 그걸 방조한 사람도 죽고 그 관리한 관료도 다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많이 나가요. 그러나 이제 아편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서구와 접촉면이 점점 넓어지게 되면서 서구가 돈이 많구나, 서구의 과학 기술이 우월하구나, 서구의 문명을 배워야 되구나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들의 문명을 보다 일찍부터 배워왔던 동남아시아의 화교 거부들, 돈이 많은 상인들의 자본력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그 해외에 있는 화교들도 우리 백성이다라는 식으로 논리로 나와요. 논리로 나오면서 해외로 건너가는 것도 장려해주고 해외에 나가는 화교들도 보호해주는 식으로 하면서 그 화교들의 이주가, 중국계 이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맞물리면서 2천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남아시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건너가게 되고, 이 중에 상당수는 사실은 페낭, 몰라카, 싱가포르에 많이 건너갔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교라고 하는 용어가 탄생한 것도 바로 이 청말의 대량 이주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청나라 정부가 이제부터 동남아시아에 사는 중국인들도 우리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그럼 얘들을 지칭할 용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청말, 아마 1900년대 초에 나오는 국제법에 화교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화교라는 용어의 뜻은 화는 이제 중화의 화죠. 교는 일시적으로 잠시 모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교라고 하는 것은 중화인이면서 해외에 잠깐 머무르다가 돌아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교는 그런 뜻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화교는 이제 귀향 혹은 귀국을 담보로 해서 잠시 머무르기 위해 이주한 중국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실제로 그랬어요. 당시 99% 이상의 화교 노동자들은 내가 동남아시아에서 한 3, 4년 빡세게 일하면 금이 환영하리라, 아니면 매일 버는 돈을 가족들에게 붙여주리라. 지금의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도 똑같죠. 그들처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조정서 당연히 여기에 가는 화교들은 그냥 3, 4년 일하다가 돌아올 거야 라는 생각, 실제로 많이들 그랬기 때문에 화교라는 용어를 제정을 했는데, 후대의 학자들이 보니 실제로 근데 건너오지 않고 여기에 정착한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아편전쟁 이전부터 여기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후에도 여기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도 있었고, 그럼 걔들을 뭐라고 지칭할 거냐? 그럼 걔들은 화인이라고 지칭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예를 화예라고 합니다. 다만 이거는 역사적 의미에서의 그 구분이고, 현대 세계에서의 사회학적인 구분은 화교는 중국 국민, 그러니까 중국 국적을 가지고 해외에 사는 사람을 화교라고 하고, 해외에 사는 중국계인데 해외 국적을 가진 사람은 화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근데 역사적 분류에서는 이렇게 있고, 그래서 동남아시아 화교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동남아시아 화교의 99% 이상은 요 지역에서 건너갑니다. 어디냐? 복건성, 광동성, 여기 안 적었지만 해남도. 요 세 개 지역에서 건너가는 이들이 99%예요. 그러면 이들을 특히 우리가 보통 학계에서는, 그리고 현지에서도 그렇고 5개의 그룹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복건, 광동, 조주, 객가, 해남, 그리고 5개가 분류가 됩니다. 5개 분류면 그 동남아시아 화교 화인의 99%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복건 지역은 요 복건 지역입니다. 그래서 복건 한자가 이렇게 있죠. 호키엔이라고 했고 중국어로는 후젠입니다. 호키엔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복건 지역은 그 지역색이 매우 강해요. 이 두 지역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방언이 중국어랑 완전 다릅니다. 지금 쓰는 중국 만다린, 보통어는 그 중국 표준어 있죠. 지금 쓰는 중국어로 쓰는 거. 그거는 북경어예요. 북부 언어입니다.
여기는 같은 한자를 쓰더라도 발음은 다 다르게 하는 그들만의 발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걸 복건어라고 하는데, 그걸 복건을 그 방언으로 하면 호키엔이에요. 그리고 광동은 캔터니즈입니다. 그리고 조주는 뭐냐면 광동성도 캔터니즈는 광저우와 홍콩을 중심으로 한 요 지역이에요. 그렇지만 조주 지역은 요 지역, 복건성과 면에 있는 요 지역. 요 지역은 지역색이 또 달라요. 달라서 광동어랑 또 다른 언어로 씁니다. 소위 말하는 떼오추라고 하는 지역이죠. 또 네 번째는 객가 지역. 객가 지역은 여기 복건성과 광동성 여기 배우지 지역에 사는 소위 말하는 비지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미 수나라, 당나라 시기 때부터 북부 지역에 한족들이 내려와서 정착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하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 밑에 하이난 지역 사람들도 건너오게 되죠. 여기 5개의 방언 그룹이 동남아시아로 건너온 화교 집단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해안부 동남아시아, 특히 지금의 말레이시아, 그리고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에서 있어서의 주류는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요 복건입니다. 호키엔. 들이야말로 대부분의 주류고,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박물관에 있는 여러 유물들이나 여러 주택들 또 사실은 대부분 호키엔식 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박물관을 통해서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도시의 박물관을 통해서 해양 교류사 속의 화교 화인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볼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기 위해서 싱가포르에 가시면 아시아 문명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요겁니다. 요 건물. 요 아시아 문명 박물관. 요 아시아 문명 박물관 요 건물은 사실은 원래 식민지 총독부, 식민지 정부였어요. 정부 건물이었는데 이제 싱가포르가 독립하고 난 이후에 요거를 아시아 문명 박물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문명 박물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물론 특별 전시도 많이 하지만 상설 전시로는 1층의 해상무역, 2층의 신앙과 믿음, 3층이 물질과 장식입니다. 요게 매우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해상무역을 통해서 물락하러 다양한 문명들이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도 같이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물질도 같이 와요. 그러니까 종교, 물질, 이 모든 문명의 총합이 단순히 사람의 이동과 함께 동남아시아 지역, 특히 물라카이어를 거치면서 도착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힌두교가 퍼지게 되고 불교가 퍼지게 되고 그에 따라 현지에서 만든 불상이 퍼지게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조각상들이 퍼지게 되고 아니면 인도에서 나는 천, 후추 이런 향신료들이 퍼지게 되고 아니면 중국에서 건너오면 도교, 불교 이런 것들이 건너오거나 중국에서 나는 도자기, 비단, 차 이런 것들이 건너와서 현지의 생활 문명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고 딱 입구에 들어가시면 요게 딱 나와요. 요게 뭐냐면 당나라, 송나라 시기 때 많은 이슬람 상인들이 여기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남중국해를 지나서 물라카이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도자기를 싣고 너무나 많은 물건을 싣고 가다가 침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마 목포에 있는 신안선 또 그 비슷한 걸로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요 도자기는 뭐냐면 당시 싱가포르 앞바다에도 그렇게 침몰한 이슬람 상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상선들 가운데 하나를 예인을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해저 고고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저 고고학을 통해서 발굴한 도자기들을 이렇게 다 복원해서 전시해 놓은 것을 상징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와 이 물라카이 협이 사실은 고대의 동서문명의 교류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기를 놓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1층이 이제 해상무역과 동남아시아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놓고요. 그래서 2층을 보시면 요 종교, 고대의 종교, 힌두교, 불교, 그리고 예를 들어 간다라 미술 이런 것들이 이제 북인도로 거쳐서 남인도로 거쳐가지고 이제 동남아시아에 있는 만들어지는 불상 조각들. 아마 지난번에 그 강희정 교수님께서 하신 보로부들에 있는 불상도 사실은 우리나라 불상과 매우 비슷하잖아요. 그게 모두 다 사실은 간다라 미술 영향을 받아서 조성된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흥미롭다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독교도 같이 전파가 돼요. 기독교도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 스페인인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총칼로 그냥 학살한 것만 아니고 함께 사제들, 그 신부들, 이 선교사들이 함께 와서 현지인들을 또 교화시키기도 합니다. 그 교육기관도 짓고
또 병원도 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성경을 번역해서 출판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전파함으로써 교화하려고 하는 노력도 같이 했던 거죠. 그래서 일부 이제 필리핀은 대부분 카톨릭을 믿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몇몇 섬들 지역에서는 여전히 카톨릭을 믿는 지역이 많고 가장 최근에 생겨난 국가인 동티모르 역시도 인구의 7, 80% 이상이 카톨릭을 믿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문명. 이슬람 역시도 이제 중동에서 이슬람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건너오게 되는 중요한 문명이죠.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이들은 사실은 종교인들도 오고 뭐 관료도 오고 하지만 가장 주도적으로 오는 이들은 상인들입니다. 상인들은 당연히 장사하러 오죠. 그래서 그들이 가진 가장 발전된 물질 문명을 가지고 오고 현지의 가장 진귀한 물품들을 가져가는 식으로 물물 교환을 통해서 물질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양상들. 특히 이 물라카 해협과의 동남아시아 유역에서 가장 유명했던 물품들은 당연히 중국의 도자기, 비단, 차, 그리고 향신료들. 예를 들어 그 인도에서 나는 후추, 아니면 그 지금의 스리랑카 지역에서 나는 시나몬, 아니면 생강, 아니면 동남아시아에서 나는 육두구, 정향, 아니면 인도에서 나는 팔각, 뭐 이런 것들이 이슬람 문명을 통해서 물질 교류가 되면서 다 이제 유럽으로 건너갔죠. 그래서 유럽의 중세 귀족들의 입맛을 이 향신료들이 사로잡는다든가, 아니면 부르주아 계급들은 자신들의 방을 도자기로 다 칠에 다 장식하는 것이 유행이라든가 이런 식의 물질 문명적인 교류가 신앙 교류와 함께 일어나는 상황들을 이 아시아 문명 박물관을 통해서 매우 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첫 번째로 물라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라카는 사실 이 세 개 도시 중에 물라카, 페낭, 싱가포르 중에 가장 먼저 물라카 해협에서 중요한 도시가 되는 도시예요. 그래서 물라카가 원래는 고대 시기에는 스리비자야 왕자로 가는 이 왕조가 이 말레이 반도와 이 수마트라 섬을 중심으로 설립이 되어 있었는데 이 스리비자야 왕국이 이제 점점 이제 몰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뜨는 도시가 물라카요. 제가 좀 전에 그 사진의 지도로 보여드렸죠. 그 지역. 거기가 물라카 해협을 컨트롤하기에 매우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물라카이라는 도시가 뜨고 그때 마침 무슬림 상인들이 대량으로 동남아시아로 건너와서 중국으로 건너가는데 그랬을 때 물라카를 다스리던 지도자가 봤을 때 이 무슬림 상인들이 돈이 많고 얘들이 장사를 많이 하니 나도 무슬림 술탄이 되면 더욱더 이롭겠다 싶어서 1400년대 갑자기 술탄으로 바꿔요. 스스로를. 그래서 이 물라카라는 도시 자체가 술탄국이 됩니다. 물라카는 술탄. 그래서 동시에 물라카와 연계되어 있던 주변 도시들, 상업적으로 연계되어 있던 주변 도시들도 차례로 술탄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슬람화가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물론 여기에 뭐 알라신의 가오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할 주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경제적 이득, 정치적 이득을 봤을 때 술탄이 되는 것이 매우 이로웠다라는 측면에서 술탄이 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역사 사건 중에 하나는 정화라고 하는 인물이 이 대원정을 이제 7차례 하면서 이제 9차례인가 7차례인가 모르겠네요.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서아시아까지 건너가는 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대원정을 왔을 때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바로 이 물라카 지역에 와서 이제 술탄의 그 교체에 관여를 하면서 조공국으로 만들어요. 그때 역시도 물라카의 지도자는 술탄이 되는 것과 동시에 중국에다 조공을 바치는 것이 이득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화의 대원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말레이 지역이나 인도네시아 지역의 화교와인 커뮤니티는 보통 이제 정화가 물라카에 온 것을 그들의 약간 조상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이제 화교와인 커뮤니티의 거의 시작이라고 여기는 측면이 많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들이 사원을 지으면 항상 이제 특히 물라카 같은 지역은 사원을 지으면 정화를 항상 신상처럼 둡니다. 마치 우리 관웅장 두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두기도 해요. 그래서 그 이후가 되면 이제 1511년에 포르투갈이 와서 이 지역을 또 점령하게 되고 이후에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건너와서 포르투갈로부터 다시 빼앗고 다시 영국이 19세기에 1800년대에 와가지고 다시 네덜란드부터 물라카를 빼앗고 그래서 물라카 한번 가보시면 도시 자체가 중국, 무슬림, 그리고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식 이 모든 그 요소들이 다 짬뽕되어 있어요.
다 섞여 있어요. 무질서하게 늘어져 있고, 여기 가면 뭐 더치 스퀘어고, 저기 가면 포르투갈 성당이 있고, 저기 가면 무슬림 그 술탄 궁이고, 여기는 또 정화 박물관이 있고, 정화 신상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혼종적, 이게 1400년부터 치면 거의 한 600년 가까운 시기 동안 이 지역에 오는 모든 패권 세력은 무조건 물라카를 점령하고 봤었기 때문에 물라카에는 그런 혼종적인 문화들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물라카에 가시면 가장 먼저 이제 랜드마크처럼 가는 곳이 바로 물라카 해상박물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배 모양이에요. 요게 포르투갈 상선을 이제 그 개조를 해서 만든 박물관이고, 이 안에 가보시면 당시 포르투갈이 진출하기 이전에 물라카가 얼마나 번성했는지, 얼마나 다양한 물산들이, 제가 방금 쭉 말씀드린 그런 물산들이 여기서 교역됐는지를 보입니다. 당시 물라카가 얼마나 번성을 했느냐면, 당시 1570년에 포르투갈의 이제 그 돈 피레스라고 하는 여행가가 이제 그 물라카를 여행을 하면서 남긴 기록에 따르면 당시 물라카에만 70개의 언어가 쓰이고 있었다고 해요. 70개의 언어가. 물론 그게 우리는 지금처럼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게 아니고 여러 방언들이 섞인 70개의 언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다양한 민족들, 얼마나 다양한 종족들, 얼마나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지닌 이들이 물라카에 와서 장사를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포르투갈인들도 처음에 물라카에 도착했을 때 물라카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장사가 잘 되고 이런 것에 매우 놀랐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제 이런 양상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라카의 정화 문화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화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특히 물라카 화교화인 사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정화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요. 사실 정화도 그 이제 지금의 북경어로 하면 정허지만 현지에서는 청호라고 불러요. CHENGHO. 청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복권식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물라카, 정화가 대함대를 이끌고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들이고, 정화의 모습.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영락제로부터, 이제 명대의 영락제로부터 이제 대원정의 그 명령을 받는 모습이고, 요 당시 얼마나 많은 선단을 이끌고 갔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화, 문화가의 모습이죠. 그래서 정화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영락제 시기에 매우 유명한 장군이자 환관이었죠. 환관이어서 이제 그 매우 늙은 나이였는데, 이 사람이 알려진 바로는 무슬림이라고 해요. 이슬람교 사람입니다. 원래는 운남성에 이제 지금 또 중국에서 뭐 신장 위구르 자치구나 아니면 운남성 장족 자치구나 이런 데 보면 회족이라고 불리는 무슬림들이 살잖아요. 그래서 이때 원나라 시기 때부터 사실은 이때 운남성 지역에 회족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주원장의 넷째 아들이죠. 영락제가 이제 주원장의 넷째 아들로서 명나라를 세우면서 운남성을 치러 갔을 때, 그때 이제 이 당시 마화라고 이름을 지어졌던 어린 시절의 정화를 잡아서 그냥 자기 시동으로 부리면서 환관으로 만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그 영락 우리 마치 그 세조처럼 그 영락제 역시도 조카인 건문제를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에 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약간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황권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컴플렉스. 그랬을 때 이제 이 마화에게 이제 정화라고 이름을 주면서 이제 대원정을 시키는 거죠. 전 세계 만방에 영락제 중심의 이 명대 제국의 중화 제국의 위대함을 알리고 조공국을 늘리고 와라라고 하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야설비스무리하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정화가 원래 무슬림이니 이제 메카의 성지 순례를 한번 해보고 싶어 했다 라고 하는 측면도 이제 얘기되곤 합니다. 어쨌든 이런 정화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특히 물라카야의 화교화인 커뮤니티에 있어서는 정화는 약간 정신적 지주와 같은 인물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정화 문화관이고요. 그리고 이후가 되면 이제 영국이 진출하게 되면서 페낭과 싱가포르라고 하는 도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영국이 1700년대 후반부터 이제 말레이 반도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진출을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네덜란드가 이 지역을 다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영국이 당시 이제 말레이 반도 북부에 보면 끄다주라고 있습니다. 그 말레이시아는 지금 주마다 술탄이 다 달라요. 그래서 끄다주를 다스리는 술탄으로부터 페낭섬, 지금의 조지타운이라고 불리는 페낭섬을 구입을 하죠. 요게 페낭이 이제 영국령 자유무역항이 되는 요거 하나 사건 하나고, 또 하나는 1819년에 영국 동인도 회사의 스탠포드 래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말레이 반도 끄트머리에 싱가포르라고 하는 섬, 싱가포르 섬이 어느 정도냐면 서울보다 조금 더 커요.
그 정도 되는 섬을 발견하고 여기야말로 물라카 해협을 컨트롤하기에 너무 좋은 도시다 라고 해서 여기를 또 식민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낭과 더불어서 동과 서 그리고 인도와 중국 사이 무역 금융 중개지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1824년에 영란 조약, 그러니까 우리 옛말로는 네덜란드를 화란이라고 불러서 이제 영란 조약으로 하는데, 어쨌든 영국과 네덜란드가 이제 나폴레옹 전쟁을 계기로 이제 그 조약을 맺어서 말레이시아 그리고 보르네오 섬 일부 고위가 지금의 말레이시아 땅까지는 영국 땅, 그 밑에 지금의 인도네시아 땅까지는 네덜란드 땅으로 딱 조약을 맺어요. 요게 이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나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어쨌든 이때 이제 그 물라카를 넘겨받습니다. 영국이. 넘겨받아서 페낭, 싱가포르, 물라카가 물라카 해협을 컨트롤하는데 정말 중요한 세계 도시잖아요. 요 세계 도시를 묶어서 소위 말하는 해협 식민지라고 만들어서 1820년에 해협 식민지라고 따로 명명을 해서 여기를 직접 지배해요. 원래 영국은 다른 지역은 보통은 간접 지배하거든요. 예를 들어 말레이 반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주들의 술탄들이 있으면 술탄들의 옆에다가 영국인 어드바이저를 두거나 아니면 중국인 어드바이저를 두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간접 지배를 하는데, 이제 요 세 지역 페낭, 싱가포르, 물라카 지역은 직접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가장 먼저 이 도시들을 세우면서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중국인들을 데리고 와요. 보통 영국이나 네덜란드도 그렇고 항구 도시를 지으려면 가장 먼저 중국인부터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도시를 건설하는 데 능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벽돌공, 기술공, 도로 내는 것, 이런 것들, 건물을 짓는 것. 그래서 설계는 유럽인이 하지만 짓는 건 대부분 중국인들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 페낭 역시도 점령하자마자 가장 먼저 중국인부터 다 모집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사실 초반부터 이 지역은 사실 중국인들이 거의 대부분의 인구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시작을 해요. 페낭, 물라카, 싱가포르 모두 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말레이인을 데리고 와서 농노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인도인들을 데리고 와서 대부업자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유럽인들도 같이 사는 식으로 다인종 사회가 형성이 되는 거죠. 특히 영국 점령 시기에 이 다인종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인종 사회 유산은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주요 종족은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인이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중국계지만 여전히 인도인, 말레이인, 중국계가 다 같이 사는 다인종 사회가 형성되는 계기도 바로 이 영국 식민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민 사회가 생겨나면 필연적으로 뭐가 생겨나냐면 혼혈 집단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현지인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혼혈들이 생겨나요. 그대로 소위 말하는 중국계와 현지 말레이계가 결혼을 해서 태어난 혼혈들을 페라나칸이라고 부르고, 아니면 유럽인과 포르투갈인이나 네덜란드인들이 현지 말레이인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의 집단을 유라시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역시나 중요한 그 혼혈 집단 가운데 여전히 페낭, 싱가포르, 물라카에 있는 주요 거주민들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이 싱가포르 모습 이렇게 보이시고, 여기가 이제 항구 도시고, 여기 사원이고, 요 당시 이제 근대 시기에 싱가포르 항에 얼마나 많은 그 중국계들이 이제 그 쌀이나 이런 물품들을 가지고 왔는 붐비는 당시 항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 보시면 차이나타운에 헤리티지 센터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근대 시기, 이 1800년대 중후반, 1900년대 초중반 화교들이 얼마나 빡세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 하나에 막 몇 명이 끼어 살고, 그래서 영국인들이나 미국인들이나 스페인들이 중국인들이 건너왔는데 너무 열심히 일해서 너무 놀랬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방 하나에 막 8명, 9명이 각 낑겨서 자고 하루에 버는 돈은 90% 이상은 다 가족들에게 보내고, 이러니까 막 너무 두려워할 정도로, 또 너무 많이 오는 것도 두려워할 정도로 그런 생활상들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자료들이 있는 헤리티지 센터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 이런 방 하나에, 이런 거는 사실은 좋은 거예요, 사실 그런 거는. 보통은 방 하나에 막 침대 겹겹이 해가지고 몇 명이 막 끼어 살고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싱가포르에 갔을 때 중요한 유산 중에 하나가 천복궁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한자로 천복궁이고, 이제 지금의 중국 보통어로 하면 티엔후궁이지만, 이제 요게 티엔호콩은 이제 사실은 복건어로 발음이고, 현지에서는 이렇게 써요. 아무도 만다린어로 쓰지 않습니다. 티엔호콩으로 반드시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여기 언제 지어졌냐면 1820, 30년대 때. 왜냐하면 싱가포르에 이제 스탠포드 래플스라고 하는 사람이 싱가포르 섬을 발견한 게 1819년이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중국계들이 이제 이 싱가포르, 특히 복건인들이 싱가포르 땅에 발을 디딘 것이
1821년입니다. 21년에 발을 디뎌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의 거주지를 만들면서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사원을 지어요. 사원을 짓습니다. 사원을 가장 먼저 지어요. 사원은 당연히 종교적 목적도 있죠. 도교적인 측면에서. 특히 이 사원에서 가장 주신으로 모시는 신이 마주라고 불리는 바다의 여신이에요. 바다의 여신이에요. 복권에서 유명한 바다의 여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모시고, 그 종교적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기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게 지금은 다 개간이 되어 있는데, 원래 여기 바로 앞에가 물이에요, 물. 원래 배가 정박하는 곳입니다. 여기 전부 다 개간이 돼서 그렇지. 그래서 새로운 이민자들이 여기 딱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가는 곳이 바로 이 청복궁이에요. 청복궁에 얘들을 다 묵게 해주고, 이제 복권 출신의 후배들이 오면, 고향 후배들이 오면 청복궁에 묵게 해주고, 직업도 알선해주고, 저기 가면 인력거꾼 할 수 있어. 저기 가면 뭐 부둣가에 그 짐꾼을 일할 수 있어. 아니면 수마트라 섬에 가면 이제 좋은 고무농장이 있어. 라는 식으로 이제 직업 알선해주는 거죠, 중간에서. 혹은 상인들끼리 이 청복궁에 모여서 그들끼리 상업적 정보도 교환을 하고, 아니면 상업적 계약도 체결을 하고. 그래서 180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이 청복궁이 거의 복권 클랜 어소시에이션, 복권 시족들의 협회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 차이나타운에서는 이 사원이 핵심이에요. 도교 사원, 그게 불교 사원이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얼마나 이걸 중시했냐면 이 사원 지을 때 이 뭐 건축물들이나 이 자재들 전부 다 복권 지역의 현지 물품도 다 조달해서 지었어요. 물론 이후에 계속해서 개조를 해서 지금의 같은 이런 모습이 되긴 하지만 굉장히 화려하죠. 여기 보시면 여기 마주 여신을 모시는, 주신상으로 모시는 마주 여신입니다. 그리고 페낭에 역시나 이제 순원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화교들이 건너오게 되는데, 물라카 해협을 우리가 1900년대 초반 물라카 해협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순원입니다. 순원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소위 말하는 이제 지금 중국 대만의 국부라 불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유명해진 게 이제 원래 1911년에 신해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중화제국, 그러니까 청나라라고 하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중화제국을 무너뜨리면서 유명해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원래 사실은 이 사람은 180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이제 혁명을 준비해왔어요. 청나라를 뒤집어 엎는 것만이 중국이 살 길이다라는 생각으로 동지들을 모아서 했는데, 그랬을 때 청나라의 핍박을 피해서 가장 많이 건너간 곳이 뭐 영국으로 건너가기도 하고 일본으로 건너가기도 하지만, 그들의 동포이자 거부가 많은 동남아시아, 특히 해협 식민지 지역을 많이 건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신해혁명 하기 전에 싱가포르에만 거의 9번, 10번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특히 페낭의 이 순원 박물관은 뭐냐면, 당시 순원이, 혁명을 준비를 하면서 동남아시아는 화교들이 손을 굉장히 많이 벌려요. 화교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요청합니다. 그래서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기도 하고, 심지어 중화민국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는 교무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해서 화교들의 생활상을 돌봐주는 부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어요. 지금 중국 공산당 정부 아래에서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순원이 이제 그 혁명을 준비하면서 설립했던 단체가 동맹회입니다. 동맹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 동맹회를 단체를 했는데, 그래서 몇 번 혁명을 1900년대 초반에 일으키다가 실패하자 피난 온 곳이 바로 동맹회 동지들이 이끌고 피난 온 곳이 페낭의 요 집이에요. 요 집에 이제 어느 화교 거부가 만든 집인데, 여기 집에다가 이제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여기서 피신을 해서 여기에서 동지들을 모아서 어떻게 혁명을 할 것인지, 어떻게 화교들의 돈을 모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한 곳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이제 이것이 페낭의 화상이 지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내외부의 디자인이나 인테리어에 이제 그런 화교들의 색감이나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순원이 있었다는 점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 곳곳에 순원의 사진이나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구의 폭은 굉장히 좁죠, 건축물 자체가. 근데 들어오면 이렇게 길게 복도식으로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고, 또 중간에 네모진 중정을 내는 것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런 건축물의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보시면 매우 중국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그 말레이 동남아시아 약간 열대 기후의 특징을 가진 색감을 가지기도 해요. 혹은 무슬림적인 이런 문양들 형식도 보이고, 아니면 이런 뭐 가구들이나 창의 형태나 이런 것을 보면 또 서구식이에요. 그런 것들이 매우 혼종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해협 식민지 지역의 화교들이 지은 건축물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특히 주거 건축물들. 이렇게 순원의 사진이 여기 딱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요 입구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물라카 해협에는 그 이 시기 동안 또 하나 중요한 이제 플레이어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었던 그 혼혈 집단, 특히 페라나칸입니다. 페라나칸은 사실 말레이어로 정확히 얘기하면 현지에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해요. 현지에서 태어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혼혈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혼혈이 아니더라도 말레이 현지에서 태어난 2세대, 3세대 후예들은 다 페라나칸이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면 리콴유도 페라나칸이에요. 리콴유도 현지에서 태어난 2세대 화교 후예이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라나칸이라고 칭하고 이 화교화인 혼종 문화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보시면 물라카에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페라나칸의 주요 근거지들이 사실은 페라나칸은 주로 화교들의 2세대, 3세대 후예거나 아니면 현지에 성공해서 정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페낭이나 물라카, 싱가포르의 도시 지역의 중산계층 이상이에요. 부르주아 계급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꽤 많아요. 집도 굉장히 화려하고. 그래서 페낭, 물라카, 싱가포르 그 도시 혹은 문화 구성에서 페라나칸은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 도시 모두 페라나칸의 유물들을 모은 박물관은 반드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물라카에 보시면 바바노니아 박물관이라고 있죠. 이제 페라나칸 가운데 남성은 바바, 여성은 노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박물관을 지은 것이죠. 그래서 안에 내부 인테리어 보시면 역시나 이렇게 폭은 그렇게 넓지 않지만 속은 굉장히 넓게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이런 문양들은 사실은 매우 말레이 트로피컬한 약간 이슬람 계통의 문양같이도 보이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이런 문양들이나 아니면 이런 식의 계단식의 아니면 이런 난간의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보면 매우 또 혼종적인 문화, 서구식 문화도 보이고 이런 색감이나 이런 부엌 디자인 이런 것들 보시면 이런 것들, 이런 뭐 창틀이나 이런 계단 난간, 이런 굉장히 화려한 금박을 입힌 이런 디자인들. 그리고 이게 한 번에 밖에까지 쫙 보이는 이런 구조, 이런 것들도 이주민으로서 누군가 침입할 것을 굉장히 항상 대비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요. 심지어 2층에 있을 경우에는 2층에 밑에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 출입구를 향해서 누가 오는지 보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사실 이런 디자인들은 보시면 아마 영화 가운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화양연화 이런 거 보면 매우 비슷한 형태를 보이죠. 그래서 화양연화도 배경이 홍콩, 광저우 이쪽 광동성 화교 비슷한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대만, 복건성, 광동성 그리고 광저우 그리고 홍콩, 마카오, 동남아시아 특히 싱가포르, 페낭, 말라카 이런 지역들은 어느 정도 공유하는 정서가 있어요. 공유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약간 그 차이니스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중국인 이주민으로서 공유하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낭에도 역시나 페라나칸 맨션이라고 하는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건축물들, 이런 색깔이 사실 일반적인 중국 대륙의 색깔은 아니에요. 매우 이제 그 말레이틱하면서도 약간 트로피컬하면서도 약간 그래서 이런 색감들이 나중에는 페라나칸의 상징이 돼요. 그래서 안에 내부 보시면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 예로 들었던 페라나칸 맨션 내부가 매우 화려하죠. 붉은색은 붉은색 이런 것들은 진짜 약간 중국식을 보여주는 것 같고 이런 바닥에 타일 같은 거는 약간 말레이 무슬림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중정을 내는 거는 약간 그 중국 국경의 사하본 이런 것들의 형태를 띠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또 생활 문화는 굉장히 또 서구식이고 또 약간 중국식이 섞여 있기도 하고 이런 매우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페라나칸 문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계단이라든가 이런 옷, 여성들의 옷도 소위 말하는 케바야라고 부르는 그들만의 약간 치파오도 아닌 것이 말레이족도 아닌 것이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싱가포르에 가면 또 페라나칸 박물관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과거에 이제 호키엔 그러니까 복건인들이 지은
도남학교라고 하는 초등교육기관의 건물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거를 재건축해서 페라나칸 박물관을 만들고 여 내부에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있고 특히 페라나칸 유물 하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자기입니다. 자기. 색깔이 굉장히 특이하죠. 굉장히 이제 파스텔 톤의 그런 색깔들을 보여줘서 이런 색감이 있으면 굉장히 페라나칸적인 색깔, 페라나칸을 상징하는 색깔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구 근대를 거치면서 이제 화교 화인들의 자본이라든가 생활상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데 이들이 제국의 시대를 넘어서 국민국가로 넘어가게 되면서 완전히 또 다른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 중요한 전기가 바로 2차 세계대전이에요. 2차 세계대전은 이제 아시아에서는 다른 말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일본이 이제 진주만 습격을 하면서 이제 동남아시아 이 지역을 다 먹게 되면서 싱가포르 역시도 그리고 페낭, 물라카 역시도 이제 소위 말하는 일본이 세운 대동아 공영권의 일부가 되면서 1942년에서 1945년 사이 딱 3년 동안 일본의 점령을 받게 돼요. 다만 우리는 흔히 얘기하면 일본의 식민 점령, 일본의 식민지라고 하면 매우 고통스러운 기억이고 별로 안 좋은 기억이잖아요. 다만 동남아시아는 오히려 일본이 3년 동안 점령해 줌으로써 기존에 있었던 영국 제국, 네덜란드 제국, 프랑스 제국들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계기가 돼요. 오히려 그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서구 제국의 속박을 벗어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정치적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현지인들이 오히려 일본의 지배에 저항을 하면서 스스로 뭉치게 돼요. 아, 우리가 알고 봤더니 제국의 질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제국민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제국과 다른 이 지역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많은 학자들은 사실 이 2차 세계대전과 일본의 점령을 동남아시아에서 소위 말하는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100이면 100 요걸 듭니다. 소위 말하는 그래서 이때 또 일본이 내건 것 중에 하나가 Asia for the Asians. 그러니까 아시아 땅은 아시아인들이 다스려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것도 비록 프로파간다이긴 하지만 현지인들에게는 일종의 그 사상적 전환점, 생각의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지에서도 이러한 것에 따라서 민족주의를 추구하면서 독립을 추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공산주의, 아니면 독립된 군대를 통해서 무장 투쟁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서구, 그러니까 1945년 8월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 이후에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가 다시 돌아와요. 이제 우리 다시 식민지 하자라고 돌아왔는데 이미 3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를 겪으면서 그 전에 현지인과 이후의 현지인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미 자유의 향기를 맛봤어. 3년 동안. 이 땅은 우리가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유럽인들이 일본인들에 의해서 형편없이 패퇴하는 것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전과 이후는 다르죠. 그때부터 이제 영국도 그렇고 말레이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독립전쟁이 시작됩니다. 독립을 하기 위한 전쟁.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민족주의가 싹트게 되죠. 그래서 국가 공동체 형성의 직접적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예요. 페낭이나 물라카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말레이 반도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의 일부로 들어가게 되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그들만의 공동체, 거기에다가 인구의 70% 이상이 중국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만의 독립된 정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싱가포르를 위주로 보게 될 건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시면 싱가포르에도 이 전쟁의 기억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에 대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구포드 공장 박물관, 올드 포드 팩토리 뮤지엄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게 원래는 이제 포드 공장, 자동차 포드 있죠? 포드 공장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을 때 이제 싱가포르를 떠난다라고 하는 항복 사인을 한 곳이에요. 요 공장을 개조를 해서 이제 이렇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일본 점령 기간 동안의 기억들, 심지어 싱가포르는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숙칭이라고 부르는 학살도 벌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들이 있어요. 다만 그 기억이 매우 고통스럽고 비극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점령은 영국을 몰아내게 해줬다라는 측면에서 싱가포르 독립, 싱가포르 민족주의, 싱가포르 국가 형성의 중요한 시작으로 여겨집니다. 이 3년에. 그래서 요 박물관은 매우 중요한 박물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이 탁자가 그 항복 문서에 사인한 그 탁자라고 해서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 일본이 점령했을 때 이렇게 현지에 여러 화폐도 이렇게 발행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 탁자가 중요하게 딱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싱가포르가 그 독립을 추구를 이것도 말이 많은데 싱가포르가 과연 독립을 추구했느냐 아니면 말레이 연방의 일원으로 살아가려고 했느냐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지만 지금까지로는 쫓겨났다라고 하는 측면이 가장 정설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고 영국이 이제 이 말레이 지역을 재지배하려고 했으나 말레이인들의 저항이 거세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분위기가 안 흘러가는 방향 때문에 서서히 이제 말레이인들과 협상을 해가면서 말레이 지역을 독립시켜주는 움직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사실 초반에는 이 말레이 지역과 싱가포르를 하나로 묶어서 독립시켜 주려고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독립을 하기도 합니다. 독립하기도 하고 싱가포르 역시도 자신들의 자치권만 보존해 준다면 우리는 말레이 연방의 일원이 되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쭉 가다가 이제 근데 말레이 지역에 있는 술탄들이 보기에는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중국계 인구를 합치면 말레이, 싱가포르를 합치면 인구의 50% 이상이 중국인이에요. 말레이시아도 중국인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죠, 사실은. 최소한 정치 권력은 술탄들이 다 가지고 싶은데 이게 인구가 50% 이상이 중국계가 되면 정치 권력까지도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1963년 거기에다가 이제 이미 리콴유가 이미 1957년, 9년 이때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등장하면서 싱가포르의 정치 권력을 먹게 돼요. 그 리콴유가. 그랬을 때 리콴유는 이제 술탄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이제 정치 권력을 가지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탄들 입장에서는 눈에 과시였죠. 그래서 1963년에 말레이 연방으로 같이 이제 독립을 하지만 그 싱가포르 자치를 얻지만 1965년에 쫓겨나요. 너희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이제 쫓겨나듯이 강제적으로 독립 및 건국을 하게 돼요. 소위 말하는 싱가포르 공화국의 성립다. 요게 이제 1965년이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싱가포르는 어떤 처지에 놓였냐면 원래는 싱가포르라고 하는 국가는 없어요. 그렇죠. 원래는 없었어요. 그냥 그 말레이 반도 끄트머리에 있는 그냥 작은 섬이었는데 스탠포드 래플스라고 하는 동인도 회사의 직원이 와가지고 여기 땅 좋네 라고 하면서 영국 식민지로 만든 게 1819년이에요. 그때부터 중국인들 데리고 오고 말레이 사람 데리고 오고 인도 사람 데리고 오면서 그 도시로 만든 겁니다. 그게 백수십 년 동안 이어지다가 일본 식민을 겪고 그리고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고 말레이 연방으로 쫓겨나고 되면서 그들만 남은 거예요. 인구도 사실은 200만도 안 됐어요. 거기에다가 안에는 중국인, 말레이인, 인도인들 있어가지고 서로 말도 안 통해요. 서로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도 없어요. 그리고 싱가포르라는 국가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1965년부터는 이제부터 싱가포르라고 하는 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도. 70년 동안 기존에 없었던 싱가포르인이라고 하는 민족주의로 만들어야 되고 싱가포르라고 하는 국가 정체성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또 국사도 새로 써야 돼요. 싱가포르 역사를 어떻게 쓸 것이냐가 정치인들의 주요한 고민이 됩니다. 그랬을 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싱가포르의 역사가 1819년부터 시작된다. 영국의 식민 도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면 재미없죠. 국사로서 너무 재미없고 너무 짧고 또 10대들이 공부하기에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들어와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1819년 이전에 싱가포르에 사는 사람들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그래서 싱가포르 땅을 막 파봤더니 이것저것 도자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원대 도자기가 나오고 송대 동절이 나오고 싱가포르 앞바다에서는 이슬람 상상들이 막 건져지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1819년 이전에도 여기에 사람이 살았고 거기에는 중국인들도 있었고 말레이인들도 있었고 인도인들도 있었구나. 원래 여기에 뭔가 독립된 그들만의 공동체가 있었는데 영국에 의해서 식민화 당했구나라고 하면서 그 역사를 700년 이전까지 넓히기 시작하는 작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게 진짜 정말 역사 만들기죠. 국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양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박물관이 바로 싱가포르 국립박물관입니다. 가보시면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릭쇼쿨 인력국군의 모습도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요거는 원래 이제 지금의 국립박물관인데 원래 영국 식민 시기에도 1860년대에 지어진 건물인데 그때도 이미 래플스 라이브러리 앤 뮤지엄, 래플스 도서관 겸 박물관으로 쓰이던 건물을 지금 싱가포르가 국가 박물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싱가포르에도 국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싱가포르 국립박물관에 이런 국보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두 개의 국보 중에 하나, 두 개가 바로 이게 싱가포르 석이라고 하는 것이고, 요게 이제 마자파잇 왕국의 저 장식입니다. 마자파잇 왕국의 장식물이에요. 요게 중요한 싱가포르에서 발굴된 중요한 거예요. 요 특히 싱가포르 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식민 시기 때 부둣가를 이렇게 건설을 하면서 땅을 파봤더니 노동자들이 요걸 발견한 거예요. 그때는 식민 시기 때는 요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싱가포르 건국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요게 예사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 봤더니 이제 자바 지역에, 지금부터 해석은 안 돼요. 어떤 언어인지. 해석 안 되는데, 이전에, 이미 영국 식민 이전에 자바 지역에 있었던 정치체의 영향을 받은 그런 비석일 것이다 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미 이전에 이 싱가포르라고 하는 도시도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구나. 중요한 섬 가운데 하나였구나. 중요한 문명 가운데 하나였구나라고 하는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여기서 발굴된 마자파잇 금장식 역시도 마자파잇 왕국이 이제 자바섬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해양 제국을 세운 1400년, 1500년 요때 기간 동안에 1300, 1400, 1500년 요때 기간 동안에 이 자바섬을 중심으로 해양 제국을 건설한 매우 중요한 제국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 금장식이 싱가포르에 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싱가포르의 역사는 1200년대, 1300년대부터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기 국보로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싱가포르의 두 국부인 리콴유가 이제 싱가포르 총리 수락 선서하는 모습을 그린 초상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스탠포드 래플스라고 하는 사람의 초상입니다. 요거 두 개도 매우 중요한 보물로 그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두 개,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국부가 있다면 이 두 명을 꼽아요. 싱가포르를 발견해서 식민화한 스탠포드 래플스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싱가포르에 가시면 스탠포드라고 하는 이름이 있거나 래플스라고 이름이 있으면 뭐든 다 고급입니다. 뭐든 다 좋은 거예요. 래플스 학교, 래플스 병원, 래플스 호텔 전부 다 좋은 겁니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탑에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리콴유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리콴유는 이미 화교 2세대로서 이미 말레이 연방 시기부터 싱가포르 자치정부의 총리를 하면서 지금의 싱가포르 여당이 압도적 여당인 인민행동당을 만들어가지고 싱가포르 국가 건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싱가포르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 물론 비판도 많습니다. 권위주의적 독재 정치를 했었고, 언론 자유 없고, 반대파 숙청하고, 이런 거 엄청 많이 했 것도 분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받고요. 다만 리콴유는 나름대로 굉장히 그게 있죠.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리콴유는 그 김대중 전 대통령과도 한때 설전을 했었던 사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1990년대 초반, 2년인가 3년인가 그때 아마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정치를 은퇴하시고 아시아 태평양 재단 이사장인가 그거 하실 때 리콴유가 Foreign Affairs지라고 하는 국제적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싱가포르가 추구하는 권위주의적 독재 정치가 아시아적 특징이다라고 하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경제개발 빨리 하고 근대화 빨리 하려면 인권 좀 무시하고 노동자들 한 20시간 일시키고 뭐 외국인 노동자 좀 무시하고 차별하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다. 일단 잘 살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리콴유의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좀 제한돼도 돼. 언론 자유 좀 제한돼도 돼. 지금 또 싱가포르는 언론 집회 결사 자유가 없어요. 집회 못합니다. 언론도 다 국영 언론이에요. 당도 70% 이상, 90% 이상의 압도적 지지받는 여당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채 지금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총리는 리콴유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그러니까 그걸 정당화하는 논리로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를 했는데 그 바로 몇 개월 뒤에 김대중 이제 전 대통령이자 이 당시 이사장이 바로 기고를 한 것이죠. 틀렸다. 라고 하면서 민주주의, 인권, 평화, 화합, 평등 이런 가치는 국가를 따지지 않고 민족을 따지지 않고 문명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추구해야 될 근본적인 가치다. 아시아적 가치 분명 있다. 아시아적 문화 분명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는 인권, 자유, 평등, 평화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매우 이제 설전을 한 이제 당시 가장 유명한 아시아의 두 지도자들 가운데 두 명이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 Foreign Affairs라고 하는 미국 기반의 아마 사회과학 잡지일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했었던 게 매우 유명하죠.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은 아마 싱가포르에서도 좀 많이 알려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설전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아시아적 특징, 아시아적 발전, 아시아적 국가 발전을 가장 잘 보여주는 두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준 의견이라는 측면에서 리콴유가 어떤 아이덴티티, 어떤 그 이념을 가지고 싱가포르를 건설하고 싱가포르를 운영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고, 싱가포르 국가박물관 역시도 그런 것을 매우 잘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거 좀 전에 설명드렸었던 이제 그 용천 천자, 원대에 만들어진 청자가 막 발굴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때도 중국인들이 여기 왔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이제 싱가포르인들의 발굴을 중심으로 한 고대사 만들기. 그러니까 거의 1299년부터 시작하는 싱가포르 역사 만들기가 이미 21세기 들어오면 시작되고, 이미 정규 그 의무교육의 역사에서도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 시작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싱가포르 메이스라고, 이제 그 싱가포르가 도시로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싱가포르 도시에다가 바친 화교 거부가 이 메이스를 만들어서 싱가포르 정부에다가 바친 메이스이기도 하고, 요거는 싱가포르 깃발이죠. 깃발입니다. 요거 보시면 달은 이제 그 초승달은 이제 곧 이제 젊은 국가를 상징하고, 5개의 별은 이제 5개의 가치를 상징을 한대요. 그래서 민주, 평화, 진보, 정의, 평등 의미하는데, 사실은 이 디자인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슬림적입니다. 무슬림도 이런 디자인 많이 쓰잖아요. 초승달 해가지고 별 쓰는 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흔히 싱가포르와 홍콩을 많이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영국의 식민지로 시작을 했고, 영국의 식민의 역사를 한 수백 년 동안 백수십 년 동안 겪었고, 또 중국인 이주민들이 매우 많이 건너왔고, 그렇지만 홍콩과 싱가포르는 명백히 다르죠. 싱가포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는 말레이시아, 밑에는 인도네시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무슬림 국가입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7천이에요. 그 가운데 2억 3, 4천이 무슬림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싱가포르는 중국인 국가야, 이제부터 중화국가 할래라고 하면 바로 그냥 밟히죠. 심지어 싱가포르는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시작할 때만 해도 물도 말레이시아에서 끌어다 썼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은 이 양쪽에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두 무슬림 국가에 정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싱가포르 공용어 4개거든요. 영어, 중국어, 그리고 말레이어, 타밀어라고 인도인들이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 4개인데 이 가운데 내셔널 랭귀지는 말레이어예요. 국어는 말레이어입니다. 말레이 인구가 싱가포르에서 10몇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언어를 내셔널 랭귀지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무슨 국가 기념일이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총리가 나와서 대담을 합니다. 대담을 할 때 스피치를 하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영어로 한번 하고, 중국어로도 한번 하고, 말레이어로도 한번 해야 돼요. 반드시. 몇 년 전에 그 리콴유가 사망했을 때도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도 역시나 중국어, 영어, 말레이어.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요. 우리는 중국인 주도의 국가야, 중국인 중심의 국가야라고 하는 것을 정말 센서티브하기 싫어합니다. 그걸 밝혀지는 게 싫어. 실제로는 그래요. 실제로는 실권을 가진 총리들은 다 중국계거든요. 거기에다 경제도 다 중국인들이 쥐고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국부펀드 회장이 지금 리셰룽 부인이에요. 리콴유 며느리죠. 그러니까 다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그걸 드러내는 건 싫어요. 왜냐하면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문명 딱 한가운데 딱 작은, 지금 싱가포르 인구가 570만 밖에 안 되는데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HDB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싱가포르가 공공주택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의 중요한 복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공공주택입니다. 공공주택단지를, 그래서 싱가포르는 주택의 거의 80에서 90% 이상이 HDB예요. HDB가 이제 Housing Development Board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주공이에요. 주공. 주택공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든 HDB 아파트가 거의 80%, 90%고, 싱가포르에서는 싱가포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면 누구나, 만일에 그 사람이 결혼한 커플이라면 누구나 이 집을 얻을 수 있습니다. HDB를. 누구나. 신청하면 줘요. 물론 30년 동안 갚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의 복지와 가깝고, 대신 갚으면 99년 동안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근데 아직 이제 싱가포르는 1965년에 성립되었기 때문에 아직 99년이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모르죠. 어떻게 될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쨌든 HDB는 이제 이미 싱가포르 설립 때부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지역이 척박한 곳이 아무런 자원도 없고 인구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일단 먹이고 재우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우는 집을 가장 먼저 막 짓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HDB. 그래서 국가가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HDB를 지어서 나눠주는 거죠. 그게 이제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물라카 해협의 주요 세 도시인 페낭, 물라카, 싱가포르의 박물관들을 이제 살펴봤고, 이런 박물관들을 쭉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을 보시면 동남아시아 문명의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고, 특히 이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현지에 적응한 화교화인들의 발자취 역시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페낭, 물라카, 싱가포르는 가볼 만하다, 박물관이 매우 좋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